자, 그럼 우리 첫 시간 지오인포메틱스 총론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좌 이름은 측량학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지오인포메틱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얘기는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총론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자신 있게 강의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중요하다는 얘기는 출제에 어디서든지 써먹을 수 있는 항목들이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이 총론 부분에서 내가 측량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다 끝낼 겁니다. 즉 우리 측량을 완전히 한번 띄고 넘어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총론 부분은 무척 중요한 부분이니까 또 저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앞에 나온 게 측량의 소개, 그 다음에 측량의 정의에 대한 타이틀 얘기죠. 요 타이틀 앞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 중세부라고 할까요? 중단원이고 그 다음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기에 있는 꼭지가 세부 항목인데 이 전체 내용을 다 커버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 무시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지오인포메틱스에 각각 해당되는 페이지를 연결한 거니까 찾아서 공부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제일 먼저 튀어나온 놈이 측량인데 지리공간정보 시스템이란 말이 나왔어요. 예, 이 지리공간정보 시스템. 영어로 이제 GIS라고 얘기합니다.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그러다가 조금 세월이 바뀌면서 지형에 대한 정보만 갖고는 부족하겠다 싶어서 여기에 공간에 대한 정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6위 7위하는 인공위성 보유국이에요. 그러면 공간 위치에 대한 얘기도 우리한테 무척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더더군다나 이제 지하시설물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지하구조물들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건설을 하고 있고 관심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저지형, 그리고 또 해안, 여기에 대한 위치 정보도 무척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형뿐만 아니라 공간에 대한 개념. 자, 이 지리공간정보 시스템은 뭐예요? 지구와 우주 공간에 있는 역시 지구, 즉 지표, 그 다음에 우주 공간 3차원, 즉 공간상의 좌표를 얘기하는 거죠. 자, 관찰 대상, 어떤 위치의 대상에 대해서 위치를 구합니다. 위치. 우리가 살고 있는 위치는 3차원 세계예요. 그리고 지도는 몇 차원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예, 흔히 종이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2차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지도는 3차원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경도 위도라는 평면 위치 정보, 그 다음에 등고선 또는 점을 찍고 높이를 표시한 높이 또는 깊이에 대한 정보, 즉 1차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은 굉장히 생각할 게 많은 표현입니다. 평면 위치와 높이 위치, 다른 말로 하면 2차원 위치와 1차원 위치 따로따로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평면 위치에 대한 기준점, 즉 경의도 원점이라는 점이 있었고요. 또 높이에 대한 기준점, 수준 원점이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는 이것들이 3차원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최신 기법이 나옴으로써 한 번에 3차원 위치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해졌고요. 자, 어쨌든 위치를 결정합니다. 즉 둘 다 합쳐서 3차원 위치를 결정해내고요. 그 다음에 구조물을 세우든지 건설을 하든지 이 어떠한 계획을 세웠으면 여기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죠.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또는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각종 정보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치 정보를 이용해서 정보의 기본으로 삼고 그 다음에 GIS의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가 나왔네요. 효용성의 극대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앞에서도 이제 정의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뒤에 가서도 정의에 대한 얘기들이 딱딱딱딱 떨어져 나올 거거든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꼭 기억하고 계시면 여러분 답안지 쓰실 때 무척 쉽게 서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단 GIS 뒤에서 다시 정확히 한번 우리가 언급을 하겠지만 키워드 하나만 가져가시죠. 뭐? 효용성의 극대화. 네, 요거 꼭 가져가세요. 자, 이제 여기에 비해서 이제 측량학이라는 과목이 나오네요. 측량학. 영어로 surveying이라고 표현합니다. surveying.
이 어원은 그 중국의 그 건국신화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예. 하늘에서 오누이가 내려왔어요. 누나하고 동생이 내려오면서 누나가 자를 들고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이 자를 이용해서 하늘을 가늠하고 땅의 크기를 쟀다라는 측천량지, 여기를 근원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측천량지에서 측량이라는 말을 띄워온 거죠. 영어로는 우리가 surveying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surveying이라는 말은 survey, 살피다, 조사하다라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위치에 대한 또는 어떤 면적이나 거리, 길이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조사하는 학문을 우리가 서베잉이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어떤 뜻을 갖고 있나요? 땅과 관련된, 일단 우리는 땅에 붙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땅에 대한 정보, 위치 정보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모든 정보를 조사하고 관측하고, 그래서 여기서 얻어진 정보란 말이 또 나오나요? 우리가 이용해야죠. 그래서 인간의 활동에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학문을 측량학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작업 중에 하나가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왜 일어나요? 물론 이제 옆에 나라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두드려 패려고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쟁의 목적은 영토 확장이죠. 땅 따먹기예요. 그럼 영토를 확장한 다음에 뭐부터 해요? 말뚝을 박아요. 말뚝을 박고 여기는 내 땅이라는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종이나 어떤 기록물에 적어 넣죠. 그럼으로써 여기에 영토가 어디까지다라는 그러한 지도를 제작하는 것부터 인류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측량을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결국 위치 정보를 파악하는데 많은 힘을 기울인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왔죠. 자, 그럼 측량의 정의를 이제 정확하게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크게 저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이용해서 측량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영역, 위치 결정, 특성 해석. 물론 이 외에 이제 2000년이 지나면서 새로 우리 측량 쪽에 끼어 들어온 파트가 바로 우리 앞 슬라이드 설명드린 GIS라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GIS는 키워드가 뭐였어요? 효용성의 극대화였죠. 예, 즉 정보에 관한. 그래서 GIS를 활용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그 다음에 계획대로 잘 수립되는지 관리를 하거나, 그 다음에 사후에 건설이 끝난 이후에 유지 관리를 할 때 이 GIS는 굉장히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학문입니다. 어쨌든 이 분석 쪽에 GIS를 빼놓고 측량의 세 가지 키워드, 영역, 위치 결정, 특성 해석, 이 세 가지는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학생들하고 강의를 할 때 학생들한테 첫 시간 강의를 끝나고 옆구리를 쿡쿡 찌릅니다. 그러면 군대에서 관등 성명 나오듯이 아이들이 옆구리 찔리고 나면 영역, 위치 결정, 특성 해석하고 튀어나오거든요. 그만큼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측량의 근간이 되고 아주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하고 계시면 여러분 답안 서술할 때 무척 편리하게 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각각 어떤 뜻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일 첫 번째 꼭지가 영역이었습니다. 영역.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측량의 대상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지표, 땅 위에서부터 측량은 시작했죠. 과거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점점 인류의 활동이 넓어지면서 이 영역도 확장이 되게 되죠. 그래서 해안이라든지 해양이라든지 해저지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공위성의 궤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궤도를 정확히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우주공간까지도 우리 측량의 영역이 돼요. 그래서 과거의 지표에서부터 어떻게? 지표는 기본이고 지하, 수중, 해양, 우주공간 전 영역입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예. 인류의 활동이 미치는 모든 영역이 바로 이 측량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부터요, 종래 측량과 현대 측량이 구분이 돼요. 뭔 소리예요? 과거에는 주로 측량의 목적, 즉 인간의 관심은 지표였습니다. 아까 땅 따먹기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을 하고 나서 영토를 확장하고 말뚝을 꽂고 표시를 한 거 대부분 지표에서 이루어졌거든요. 하지만 현재는 해양, 해안, 그 다음에 해저, 우주공간까지 인류의 확장이, 영역이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측량의 영역 또한 과거 지표에서 벗어나서 지표는 기본이고 해양,
해안, 우주 공간까지, 다른 말로 인류의 활동이 미치는 모든 영역까지가 측량의 영역으로 돼요. 즉, 이 부분은 종래 측량, 이 부분은 현대 측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벌써 영역에서부터 종래 측량과 현대 측량이 구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치 결정이네요. 위치 결정은 한마디로 뭐예요? 뭐가 어디에 있는지, 또 그 크기는 얼마가 되는지, 요거를 파악하는 걸 위치 결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치 결정은 크게 아까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 같이 3차원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과거에는 3차원의 위치를 한꺼번에 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그래서 평면 위치 따로 정하고, 몇 차원? 2차원 위치. 그 다음에 높이 위치 따로 정하고, 몇 차원? 1차원. 이렇게 합쳐서 모아서 3차원 위치를 결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기본으로 뭘 제작해요? 여기 바로 측량의 목적이 나오네요. 지도를 제작하는데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하죠. 자, 만약에요, 이 평면 위치가 2차원 위치가 아니고 1차원 위치만 갖고 우리가 평면을 결정한다. 물론 되도 않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자, 이번 주말에 날씨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하고 여러분들하고 모두 모여서 어디로 한번 떠나볼까요? 그래요. 북위 38도로 가봅시다. 근데 가서 만나기로 하죠. 하면 만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포천이나 이쪽 가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강원도 저쪽 삼척 위에 가 있을 거고, 저 같은 사람은 잘난 척 하느라고 런던 쪽에 가 있을 거예요. 전부 다 북위 38도예요. 즉, 한 차원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다른 말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번 토요일 날 우리 동경 127도에서 봅시다. 자, 이것도 어때요? 역시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중부지방에 있을 거고, 또 잘 몰라서 흘러서 가는 사람들은 적도 쪽에 가 있는 사람도 있겠죠. 거기도 동경 127도가 있을 테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극지방 가서 여기도 동경 127도인데 하고 얘기할 사람도 있어요. 즉, 이 평면 위치는 경도와 위도 위치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한 차원만 가지고는 위치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항상 붙어 다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경위도라고 표현하고, 경도, 위도의 합쳐진 지역이죠. 그러면 어딘지 알기 때문에.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린위치 천문대가 지나는 본초자호선과 적도가 만나는 점 하면 지표상에서 그 점을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면 위치는 한 차원으로는 표현이 못해요. 그래서 꼭 두 차원이 X, Y 또는 경도, 위도, 우리가 흔히 측량에서는 람다와 B로 표현하죠. 예, 요 두 차원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면 위치는 2차원으로 결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높이, 수직 위치죠. 높이 또는 깊이, 요거는 하나의 차원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 두 가지의 항목이 모여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3차원 위치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위치 결정은 다시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위치 결정, 도형 해석, 도면화. 자, 위치 결정이란 말은 위에 설명드렸습니다. 뭐가 어디에 있는지, 또 그 크기가 얼마가 되는지, 요걸 찾아내는 걸 우리가 위치 결정이라고 얘기했죠. 도형 해석은 뭐예요? 네. 우리가 사는 지구는 둥그렇습니다. 아니에요? 평평해요? 그래서 멀리 배 타고 나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어요? 아니죠. 지구가 둥글다는 건 다 알아요. 모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 다시 한번 지구를 쭉 돌아다녀 보세요. 둥근가 안 둥근가 확인하기 위해서. 예, 지구는 둥굽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사는 지구는 둥근데 이 둥그런 지구를 지도에 표현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지구는 둥근 3차원 공간상이고 종이는 2차원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지도에 아무리 정확하게 지구를 표현하려고 하더라도 정확한 지구의 모습을 지도에는 재현할 수가 없습니다. 2장에서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우리 측지학 끝나고 이제 좌표에 나오면서 지도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건 네 가지예요. 거리, 각, 면적, 방위. 이 네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과 거리와 면적과 방위. 하지만 어떠한 지도에도 이 네 가지를 다 살릴 수는 없어요. 각을 정확히 살리려면 거리와 면적과 방위를 포기해야 됩니다.
거리를 정확히 살리려면 각과 면적과 방위를 포기해야 되고, 또 면적을 정확히 살리려면 각과 거리와 방위를 포기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도를 제작할 때 우리가 지도를 만드는 목적이 뭐지? 가장 중요한 목적을 찾고 거기에 가장 부합되는 요소를 살리고 나머지는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커다랗게 종이에 펴놓은 세계 전도를 보면 남극이나 북극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죠. 어떤 지도에는 남극 대륙이요, 아시아 대륙보다 크게 그려져요. 즉 다른 말로 각은 전부 다 잡았지만 어떻게 적도와 좌우선이 지나는 모든 선은 90도로 각은 유지가 됐지만 거리와 면적과 방위는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면적이 형편없이 특히 극지방으로 갈수록 어그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형 해석이라는 말은 평평한 종이에 어떻게 하면 둥근 지도를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연구하는 쪽이에요. 그다음에 도면화는 뭐예요? 예, 말 그대로 지도의 제작입니다. 자, 우리 측량은 왜 해요? 왜 측량을 할까요? 부모님의 적극적인 권유로? 뭐 남들이 다 하니까? 아니에요. 측량의 목적은 종래부터 지도를 제작하는 거였습니다. 과거 어떤 나라든지요, 가장 정교한 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를 이끌었던 강대국이에요. 영국의 그린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본초 좌우선이 만들어진 것도 바로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서양 강국들이 식민지를 그렇게 따먹게 할 때 지도학이 발달한 이유도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가장 정교하고 정확히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가장 큰 기술력과 가장 큰 파워를 갖고 있던 나라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이 그랬고요, 네덜란드가 그랬고요, 포르투갈이 그랬고요, 유럽 나라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즘 엄청나게 힘을 확장하는 미국조차도 UTM이나 기타 여러 가지 좌표계를 자기들 멋대로 만들어서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지도를 제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나가죠. 아까 측량의 목적이 뭘 제작하는 거라 그랬어요? 지도 제작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럼 현대 측량은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약간 변합니다. 현대 측량의 목적은 지도 제작 맞아요. 근데 그냥 지도가 아니에요. 여태까지 과거에 제작했던 지도들은 종이 지도입니다. 이 종이 지도는 시간이 지나면 변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종이 지도를 만드는 게 지도에서 정보를 빼오기 위해서 만든단 말이죠. 위치가 어디 있거나 거리가 얼마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도에다가 자를 대고 길이를 잰 다음에 축척을 곱해서 거리를 지도상의 거리를 통해서 실제 거리를 계산하기도 해요. 근데 이러한 지도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면 우리가 계산하는 값들은 오차를 갖게 되죠. 그래서 현대에서 추구하는 지도는 이러한 종이 지도가 아니라, 예, 답 나오죠? 수치 지도입니다. 디지털 맵. 수치들은 쉽게 말을 하자면 여러분 CAD 파일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 종이 같은 거는 습기를 머금거나 열을 머금거나 하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합니다. 모든 물체는 열을 받으면 늘어나요. 그렇죠? 예. 아니에요? 늘어나죠. 오징어는. 예, 오징어는 늘어나는 게 아니고 수분이 빠져서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 외 대부분의 물질들은 열을 받으면 늘어나요. 종이 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렇게 늘어난 상태의 지도를 이용해서 거기서 거리를 쟀다면 과연 정확한 거리가 나올까요? 아니죠. 하지만 현대의 수치 지도는 아까 디지털 맵이라고 표현했어요. 수치 지도는 CAD 파일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CAD 파일은 날씨가 더우면 늘어나나요? 날씨가 추우면 오그라들고? 안 그렇죠. 즉 항상 변함없는 값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종이 지도 대신에 수치 지도를 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 지도가 이제 종이 지도를 대신해 간다. 여러 가지 편리성이 많기 때문이죠. 뭐 여러 가지 나중에 이제 뒤에 수치 지도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종이로 만들어진 지도를 우리가 편집할 때는 일단 측량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측량한 그 원도를 가지고 종이 지도를 만든 원판을 찾아야죠. 그 다음에 어디가 잘못된지 수정을 하죠. 색도를 다시 입히죠. 그 다음에 다시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판매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업데이트된 지도를 받아볼 수 있지만, 수치 지도는 어때요? CAD판을 물론 측량을 해야 돼요. 새로운 데이터를 얻었으면 측량을 얻어서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얻고, 그 다음에 CAD 파일 열죠? 그 다음에 수정하죠? 그 다음에 저장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출력하면 완전히 우리 손에 쥐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쉽게 축척까지도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는 종이 지도보다는 수치 지도 제작이 목적이고, 더 중요한 거, 현대 측량의 목적은 지도 제작도 있지만 3차원 지형 모델링이다. 흔히 꼭 지형뿐만 아니라 우주 구조물에 대한 거, 우주 공간에 대한 이런 모델링까지도 3차원 모델링이 측량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쉽게 보실 수 있어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면 뭐 어떤 적가구 사올 때 게임 그 시뮬레이션 하면서 지형을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위에서 보기도 하고 지형 밑으로 들어가 보기도 하고, 이게 전부 다 우리가 DEM이라고 얘기하는 수치로 표현된 수치 표현 엘리베이션, 수치 표고 모델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3차원 시각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델링이 끝나면, 즉 3차원 모델링이 끝나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볼 수도 있고, 단면을 끊으면 컴퓨터상에서 거리도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면적을 계산할 때도 뭐 바운다리만 치면 바로 면적을 계산해주고 최저까지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작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등고선도 바로 뽑아낼 수 있고 높이값도 다 뽑아낼 수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구분을 짓자면 종래 측량의 목적은 지도 제작이다. 자, 현대 측량의 목적은 거기서 하나 더 가서 그냥 지도가 아니라 수치 지도다. 또 하나 3차원 지형 모델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위치 결정은 다른 말로 우리가 정량적인 해석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량적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숫자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하고 여기는 거리가 85km, 또는 이 점은 뭐 좌표가 X 동경 얼마 북이 얼마 해서 숫자로 딱 떨어지고,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숫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데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정량적으로, 양적으로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아까 우리가 지표, 그다음에 우주공간, 뭐 즉 다른 말로 하면 인류의 활동에 미치는 범위, 여기서부터 종래 측량과 현대 측량이 나뉘었다고 했는데, 지금 요 위치 결정, 요 부분이 통째로 종래 측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 현대에 추가되는 부분이 요 특성 해석 부분이에요. 자, 대상물의 특성을 해석하는 부분이죠. 이거는 이제 과거에는 안 됐어요. 하지만 이제 요즘에 항공 사진이라든지 또 인공위성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촬영해서 거기에 대한 단지 수치적인 어떤 그 정량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것까지도 뽑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자, 적외선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다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식생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환경 쪽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적외선 카메라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살아있는 식물은 뻘겋게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살아있지 않은 식물, 즉 그냥 죽었거나 인조나 이런 것들은 원래 자기가 빛으로 나타내는 색깔을 나타내요.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우리가 축구 경기장을 항공사진으로 찍었는데 적외선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근데 얘를 찍었는데 축구장의 잔디인데 녹색으로 표현됐다. 적외선 카메라로. 이게 뭔 뜻이래요? 네, 가짜 잔디라는 소리입니다. 즉 인조 잔디라는 거예요. 자, 똑같이 이러한 적외선 카메라로 항공 사진을 찍었는데 산불 지역을 찍었어요. 산불이 발생하고 나서 다 꺼진 다음에 이러한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 항공 사진을 찍었더니 항공 사진상에 적외선 카메라 그 영상면에 4분의 1은 빨갛고 4분의 3은 검게 나타났더라. 이 얘기는 뭘까요? 예, 불이 나서 그 산의 4분의 3에 해당되는 나무가 타서 죽었다는 얘기죠. 요거 위치 결정하고는 관련이 없죠. 예, 오히려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거나 어떤 환경을 대변해주는 그러한 영상을 찾을 수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위치 결정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특성 해석이라고 표현합니다. 요게 현대 측량이 들어와서 가능해졌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특성 해석은 다른 말로 우리가
정성적인 해석이라고 표현하죠. 앞에서 위치 결정이 정량적인 해석이었다면 특성 해석은 정성적인 해석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G표 요거 종래 측량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쪽 모든 영역 요건 현대 측량에서 확장된 측량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 위치 결정 요 파트 요거 전부 다 종래 측량이라 그랬죠. 지도 만들도 했던 거 전부 다 이쪽이에요. 요거 특성 해석 요게 현대 측량입니다. 여기서부터 종래 측량과 현대 측량이 완전하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GIS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할 거예요. 자, 우리 측량은 여러분들도 공부하기 참 힘든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왜? 너무 브로드예요. 너무 광범위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게 뒤지게 많아요. 또 더 심한 건 뭐예요? 너무 빨리 바뀌어가요. 어떤 게? 인공위성 쪽은 특히나 쉴 새 없이 위성이 쏘아 올려지면서 계속 변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학문을 공부해야 되는 부담감이 높은 그러한 과목 중에 하나죠. 자, 어떤 과목이 있어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측량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했죠? 영역, 위치 결정, 특성 해석. 요거 앞 슬라이드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앞 슬라이드 설명하는데 요 뒤에 붙여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측량의 정의를 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들을 다 이용해서 이제 측량의 정의를 내려볼 겁니다. 측량의 정의, 세 가지 키워드가 뭐였죠? 영역, 위치 결정, 특성 해석이었어요. 자, 요 세 가지 키워드를 이용해서 정의를 만들어 드릴 텐데, 요 정의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키워드 세 개만 확실히 기억하시면 여러분 정의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요. 자, 정의를 내립니다. 측량이란 첫 번째 뭐였어요? 영역이었죠. 측량이란 첫 번째 영역, 지표, 지하, 수중, 해양, 우주공간 등 인류의 활동이 미치는 모든 영역에서. 자, 두 번째 키워드가 뭐였죠? 위치 결정이었어요. 상호 재점 간의 위치를 결정하고. 자, 세 번째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특성 해석이었죠. 예. 그 특성을 해석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하면 측량의 정의가 깔끔해지잖아요. 다시 한번 측량의 정의. 측량이란 지표, 지하, 수중, 해양, 우주공간 등 인류의 활동이 미치는 모든 영역에서 상호 재점 간의 위치를 결정하고 그 특성을 해석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깔끔하게 해결될 거예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 답안을 쓰시면 훨씬 쓰기가 부드러워요. 자, 여기 하나만 더 어드밴스드하게 넘어갈까요? 사진 측량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사진 측량이란 사진을 이용해서 영역, 위치 결정, 특성 해석.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키워드 알았죠? 풀어나갈게요. 사진 측량이란 사진을 이용해서 지표, 지하, 해양, 우주공간 등 자, 뭐 인류의 활동에 미치는 모든 영역에서 그 위치 결정과 특성 해석을 수행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요걸 이제 나중에 사진 측량을 여러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좀 더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때는 이제 이렇게 내려야 돼요. 사진 측량이란 대상물에서 반사 또는 방사되는 전자기파를 수집하는 탐측기의 영상을 이용하여, 여기까지가 사진에 해당되는 말이죠. 영상. 그리고 위치 결정과 특성 해석을 수행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끌고 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정의를 내리는 거를 같이 생각해 봤는데, 이러한 식으로 키워드들을 딱딱 집어서 암기하신 다음에 그리고 논술을 풀어나가는 게, 서술을 풀어나가는 게 여러분 막히지 않고 그 서술하는 데 굉장히 유리해요. 그러니까 꼭 키워드들은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측량 관련 학문이네요. 예. 이 측량은 아까도 몇 가지 이제 과목들이 나오긴 했는데 굉장히 브로드한 과목입니다. 즉, 무척 영역이 넓은 그런 학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기도 무척 힘들고, 또 어떻게 보면 참 많은 걸 해야 되는 아픈 항목이기도 해요.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빨리빨리 변해나갑니다. 사진 측량 기술이 변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드론 측량까지 우리가 섭렵을 해야 돼요. 과거에는 GPS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미국의 GPS는 기본이고 러시아의 글로나스 완성돼서 움직이고 있죠. 그 다음에 유럽연합의 갈릴레오 지금 궤도 차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배도 북두 시스템까지도 우리가 다뤄야 돼요. 그 외에 인도의 나빅이라는 시스템도 있고요. 그러니까 공부할 게 계속 늘어나요. 또 인공위성이 그쪽뿐만 아니죠. 자, 우리한테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는 지구 관측 위성들. 흔히 이제 우리가 수십 년 전에 랜셋, 스팟 이런 위성들에 의해서 지구에 대한 사진을 전송받다가 요즘은 자랑스러운 우리 별이 있죠. 아리랑 1호. 1호는 갔네요. 2호. 2호도 갔네요. 3호, 3회요, 5호. 이러한 수많은 위성에서부터 사진을 받아서 지도까지 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위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데이트해야 될 게 많고 공부할 양이 무척 많은 그러한 괴로운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각각의 기본에 대한 그 정의와 용어들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공부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관련 과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건 바로 여러분 시험에 출제되는 과목들을 모두 망라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먼저 측량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거 앞에 설명드렸어요. 세 가지 키워드가 뭐였죠? 영역, 위치결성, 특성해석. 말이 셌습니다. 위치결성이 아니고 위치결정. 예. 이건 여러분 무조건 그냥 머리에 넣으세요. 자다가도 잠꼬대 영역, 위치결정, 특성해석 이러면 합격할 거예요. 네. 영역, 위치결정, 특성해석. 그래서 요 앞 슬라이드 설명드릴 때 요 세 가지 키워드로 측량의 정의를 내리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과목이 있나요? 측지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무지하게 어려운 과목이에요. 지구물리학 쪽이죠. 자, 각종 지구의 기준을 잡아가지고 측량하는 사람 또는 비단 측량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를, 기본 정보를 제공해주는 학문을 측지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구물리학이라는 말을 아까 했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물리학의 개념도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 평생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구는 스스로 도는데 24시간이 걸린다고 하자 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구는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고 하자. 실제로 하고 있고요. 예, 끌려 들어가고 있고 이걸 우리가 중력이라고 부르죠. 그럼 중력의 힘은 얼마라고 하자. 단위는 뭐를 쓰도록 하자. 이런 결정을 내리죠. 그 다음에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도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자. 또 지구의 파도가 밀려오고 밀려나가는 게 지구와 달의 인력 때문에 그런데 역시 이것도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힘이죠. 그 힘은 얼마가 된다고 하자. 이런 모든 결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표상에서 또는 우주 공간에서 관측을 할 때, 측량을 할 때 이러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측량을 수행해 나가는 아주 기본적인 지구 물리학입니다. 아,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요 IUGG라고 나올 겁니다. IUGG. 예, IUGG. 요건 뭐예요? International National Union. 연합이네요. 어떤 연합? Geodesy. 측지학이란 말이 나왔죠? Geodesy and Geophysics. 즉, 측지학 및 지구물리학 연합이에요. 국제적인 연합. 여기서 많은 결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중심은 어디라고 결정을 하고 또 여기서 좌표계도 만들어서 이제 ITRF 같은 좌표계는 여기서 제정한 좌표계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물론 그거보다는 이제 미국에서 제정한 WGS84를 많이 쓰긴 하는데 어쨌든 각종 기준을 제시해주는 아주 기초적이고 기초과학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이 바로 측지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과목이 있어요? 예. 야, 요거 아주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공부해 나가면서 이 5차론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50m짜리 줄자를 하나씩 나눠 드리고 자, 정해진 구간을 딱 끊어 놔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한 번씩 재보세요 하고 여러분 수강생이 50분이 오셨는데 딱 줄자를 나눠 드리고 쟀어요. 자, 땅이 줄어들거나 넓어질 일이 없는 상태에서는 모두 똑같은 값이 나와야 돼요. 근데
절대로 똑같은 값은 안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측량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모든 측량에 뭐가 들어간다? 오차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0명이 된 젠 그 길이가 다 틀려요. 물론 개 중에 뭐 2사람, 3사람은 같은 값이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네, 하지만 10번 재면 10번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값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참값을 모르기 때문에 관측은 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에요. 관측은 해야 돼요. 그럼 참값도 모르는데 어떤 값을 이용해야 돼요? 벌써 눈치가 돌아오시죠? 뭐예요? 가장 참값에 가까운 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최화값이라고 부릅니다. 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내용들인데 최화값. 그래서 most probable value라고 표현해요. 에이, 안 이쁘게 써지네요. value. 예. 그래서 참값 대신에 저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측량의 기준으로 씁니다. 그러면 참값은 알 수가 없다 그랬죠. 오직 누가? 그분만이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한테 안 가르쳐줘요. 참값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관측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에요. 참값에 가장 가까운 값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최하값이라고 그랬는데 이 최하값의 가장 보편적인 값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평균값이죠. 즉, 한 번 재니까 불안해서 10번 잰 다음에 다 더해가지고 10번 횟수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평균값을 이용해서 관측값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관측값이 이 10번 잰 게 정확한 거, 한 번 잰 것보다 물론 정확하죠. 근데 이게 또 사람마다 틀려져요. 그럼 어느 정도 틀린 거는 빼버려야 돼요. 또 어느 정도는 값에 집어넣어도 돼요. 옛날에 여러분들 그런 거 한 번씩 다 경험해 봤죠. 나 때문에 우리 반 평균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날 공부시켜요? 언제? 어느 세월에?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반 평균을 올리려면 나를 제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그럼 반 평균 올라갈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과대오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대오차를 같이 넣고 평균을 하는 순간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검출해서 빼내야 돼요. 자, 그럼 이 오차론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과연 관측값을 믿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 관측값을 써도 좋은지, 즉 관측값의 균질성과 정확성을 파악해서 과연 이건 어느 정도의 오차를 갖고 있고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써도 좋은지 안 좋은지 요거를 판단하는 쪽. 그게 굉장히 복잡한 학문이죠. 특히 행정고시 기술 중에서는 이 관측값 해석을 최소 제곱으로 푸는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꼭 챙겨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측량 및 원격 탐측이라고 나와 있네요. 요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최신 측량 분야에 들어갑니다. 왜? 여기서부터 가능해진 게 뭐예요? 옛날에는 2차원 측량, 즉 평면 측량, XY 좌표, 다른 말로 경위도, 람다와 피, 요거를 따로 구했고요. 그 다음에 높이 좌표를 따로 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위도에 대한 기준점이 따로 있고 높이에 대한 기준점이 따로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경위도 원점 또는 평면 직각좌표계 원점 이렇게 부르고 여기는 수준 원점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2차원 측량과 1차원 측량을 따로 한 다음에 모아서 뭘? 3차원 좌표를 만들어내고 이 3차원 정보를 지도에 표현해가지고 우리가 현실 세계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방에 3차원이 되기 시작하는 측량이 나타나는 게 바로 요 사진 측량부터예요. 그래서 여기 포토그래메트리 엔지니어링하고 써놓은 거예요. 포토그래메트리. 뒤에 가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이 포토그래메트리 얘도 합성어입니다. 포토그래메트리. 포토 사진이란 뜻이죠. 원래 사진의 뜻이 아니고 히라고로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 그 다음에 그랜마라는 말은 뭐예요? 형상, 모양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치면 뭐 shape 이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메트론. 여기 메추리라는 말이 나왔죠? 메추리가 뭐예요? 참새보다 큰 새? 그 메추리 말고 메트론, 히라고의 메트론에서 온 말입니다. 즉 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사진 측량은 어떤 어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빛을 이용해서 대상물의 형상을 재는 학문이란 뜻이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사진을 이용해서 사진 측량을 함으로써 3차원 위치 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원격 탐측. 이건 우리가 리모트 센싱이라고 표현했네요. 예, 리모트 센싱. 예. 원격 탐측. 리모트 멀리 떨어지는
멀리 떨어졌다는 의미죠. 센싱, 센서라는 말 아실 거예요. 감지하는 거, 탐지하는 거. 일본 애들이 이거 발음 못해요. 리모토, 센싱구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멀리서 감지해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원격 탐측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네요. 사람에 따라서 이거는 원격 탐사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원격 탐측이라는 말을 더 좋아하는 게 뭔가 측량의 냄새가. 탐사하는 거하고 탐측은 약간 다르죠. 예, 탐측은 측량의 요소까지도 결정해내는 것을 탐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공사진이나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가지고 주로 정성적인 해석을 했던 그런 파트예요. 아까도 적외선 카메라 설명을 드린 것처럼 죽어있는 식물과 살아있는 식물을 구분하는 데는 이러한 센서죠. 이러한 센서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근데 R이랑 2호도 해상도가 무척 좋은데 어쨌든 요즘에 고해상도의 인공위성 영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성적 플러스 정량적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즉 인공위성 영상을 이용해서 지도 제작하는 것까지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진 측량은 정량적인 차원이 강했는데 영상 판독을 통해서 정성적인 게 커버가 된 거고,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워낙이 정성적으로 시작이 되었다가 해상도가 좋아짐에 따라서 정량적인 측량까지도 가능하게 됐다는 얘기죠. 굉장히 발전하는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파트가 또 있죠. 과거에는 무거운 항공기, 큰 항공기가 올라가서 뭐 1500km, 2000km 정도 위에 올라가 가지고 뭐 40km, 50km 되는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사진을 찍어 갖고 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예, 무인 항공기, 드론이 올라가면서 낮게 떠서 사진을 찍죠. 소규모로 찍어요. 대신 장점은 또 뭐예요? 일반 카메라, 일반 DSLR 카메라도 사진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낮게 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하게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론 사진 측량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아하, GPS라는 위성으로 대별되는 위성항법 시스템이 있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앞으로는 GPS라는 말은, 물론 GPS만 따로 따질 땐 그렇지만 GPS라는 말은 쓰지 마세요. 뭐 GNSS라고 쓰세요. 이 GNSS는 요거 좀 지워야겠는데요. 예. 이러한 약자들도 여러분 챙겨 놓으셔야 돼요. 답안지 쓸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GNSS를 서술해야 될 때 GNSS란 하고서 뭐? GNSS 가로하고 글로벌 내비게이션 새틀라이트 시스템. 즉 요거 딱 써놓고 GNS하고 쭉 써놓고 란 하고 서술을 시작하면 한 줄 이상 먹고 들어가죠. 이거 굉장히 유용합니다. 여러분 답안지 앞에 설명드렸지만 답안지는 어느 분량 이상은 무조건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야 채점할 때 채점자들이 그 감독관들이 가산 점수를, 그러니까 가산 점수까지는 아니지만 점수를 나쁘게 주지 않아요. 일단 분량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앞에서 뭐 도표를 활용해라, 수식을 활용해라, 뭐 그림을 활용해라 이런 말 많이 썼잖아요. 역시 이러한 용어들 나올 때는 풀었으면서 답안지를 넓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작전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무슨 뜻이에요? 글로벌. 글로벌이 뭐죠? 구예요. 구. 예, 공. 지구를 형성한 말이죠. 형용사형입니다. 전 지구의 뭐 이런 뜻이 되겠네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이라는 말 요즘 무척 많이 쓰여요. 예. 원래 내비게이션이라는 단어는 항해라는 뜻이죠. 배를 타고 멀리 돌아다니는 그런 거를 내비게이션이라고 표현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내비게이션, 그 항해, 배, 여기에 대한 것들은 그대로 항공으로 또 넘어가죠. 공항, 항공, 우주로. 그래서 배가 떠나고 들어온 데를 뭐라 그래요? 예, 포트라 그럽니다. 항구. 비행기가 착륙하고 떠나는 데를 똑같죠? 포트라 그래요. 앞에 뭐만 더부터 에어포트라고 얘기합니다. 공항. 똑같아요. 배도 큰 배가 따라가고 작은 배가 쭉 거기 따라갈 때 그 큰 배를 모선, 마더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주선 역시도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를 돌아다니는 게 과거의 내비게이션이었지만 지금은 비행기를 타거나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돌아다니는 것도 내비게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어디까지 확장이 돼요? 카 내비게이션. 자동차 타고 돌아가는 것도 항법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점점 확장되고 있는 의미라는 것도 참고해 두시고요. 어쨌든 간에 글로벌 내비게이션.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항법이죠. 그 다음에 새들라이트. 뭐예요? 예, 인공위성을 얘기합니다. Artificial Satellite. 시스템은 다 아실 거고. 그래서 이 말을 풀면 뭘까요? 저는 이제 좀 말 좀 멋있게 만들려면 이래요. 범지구적 위성항법 시스템이란 말을 씁니다. GNSS. 그리고 왜 GNSS란 말을 써야 되느냐? 여기에는 미국의 GPS, 러시아의 글로나스, 그 다음에 뭐예요? 유럽연합의 갈릴레오, 그 다음에 중국의 북두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특정 이름으로 GPS라고만 부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GNSS라는 말을 더 많이 쓰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표현하세요. 실제로 저도 2002년에 미국에 그 컨퍼런스 갔을 때 벌써 그때 2002년부터 미국 애들은 GNSS라는 말을 많이 통용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GPS가 지금 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위성항법 시스템을 표현할 때는 GNSS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자, 위성에서 신호를 쏴줘요. 1초에 하나씩 신호를 던지면 우리는 수신기에서 신호를 받죠. 그거 가지고 뭘? 위치를 결정하는데 어디에? 안테나에. 몇 차원이치? 3차원이치가 원빵으로 얻어집니다. 한 번에 얻어져요. 그래서 앞에서도 그런 설명을 드렸지만 종래 측량과 현대 측량을 구분하는 가장 큰 잣대 중에 하나가 2차원 측량 따로 하고 1차원 측량 따로 해서 3차원 만드느냐, 아니면 3차원을 완빵에 얻어내느냐, 요 얘기입니다. 항공사진 측량부터 3차원 측량 얻어지는 게 가능해졌다 그랬죠. 예. 하지만 현대 측량은 아예 3차원을 대놓고 만들어내요. 굉장히 발전된 기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여러 가지, 여기 지금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예. 여기 그 원격 탐측에다 넣기든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센서를 이용한다는 차원에서 이 레이저 측량도 여기 하나 들어갑니다. 레이저. 우리가 라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라이다. 이거 LIDAR 이렇게 읽는 사람 없죠? 라이다. 이건 어디서 온 말이냐면 라이트, 빛이에요. 디텍션, 감지해내는 거죠. and ranging. 그래서 우리가 라이다라고 요 아이도 귀엽게 쓰죠. 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레이저를 이용해서 위치들을 탁탁탁탁 한 점씩 찍어 갖고 와요.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미국 쪽에서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고, 유럽 쪽에서는 요거를 ALS라고 표현하죠. 이러면 조금 더 말이 명확해집니다. 에어본 레이저. 아, 이제 레이저란 말이 딱 들어가네요. 스캐닝 시스템. 그래서 여기 밑에는 명확해지는데 용어가 레이저를 이용해서 감지하고 잡아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레이저를 무수히 많이 쏴서 하나씩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각각은 점들로 기록이 돼요. 이 점들 역시 몇 차원? 3차원 좌표를 갖고 있어요. 이 레이저 측량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제 뒤에 가서 뭐 더 정확히 얘기하겠지만 이 레이저는 특성에 따라서 또는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라이다라고 부르는 항공 레이저, 그 다음에 지상 레이저, 그 다음에 위성 레이저, 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건 각각의 파트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도록 하고요. 자, 그 외에 이제 지도학이 있죠. 예, 이렇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뭘 얻어와요? 자료를 얻어와요. 2차원 좌표 얻고 1차원 좌표 얻고 현대 측량에서 3차원 좌표도 얻어내고, 그래서 요거를 정해진 도식하고 문법에 맞도록 축척을 이용해 가지고 종이에다 표현하는 게 지도학이었어요. 자, 여기서도 아까 얘기가 나오죠. 종이에 표현하는 게 종래 측량이었습니다. 현대 측량은 종이에 표현하는 것보다는 CAD 파일로 넘겨요. CAD 파일로 제작을 하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 수치 지도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지도. 지도를 왜 만들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도를 만드는 이유는 하나뿐이 없어요. 거기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물론 정보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뭘 얻어내? 정보. 어떤 정보? 때로는 위치 정보. 대부분 위치 정보예요. 그 위치 정보를 토대로 우리가 거리도 만들어낼 수 있고, 위치 정보를 토대로 면적도 계산할 수 있고, 위치 정보를 토대로 최적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직접 그 지역 가서 줄자로 재지 않아도 종이 지도 또는 지도가 있으면 직접적인 표현 말고 간접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지도를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앞에서도 그런 설명을 드렸지만 과거에는 이 지도를 누가 제일 정교하게 만드느냐, 잘 만드느냐, 이게 바로 국가의 힘의 상징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도학.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모든 자료를 얻어서 그걸 어디다가 넣어요? 자료를 컴퓨터에 넣죠? 자료를 컴퓨터에 넣을 때 어떻게 넣어요? 컴퓨터를 열고 자료 놓고 닫고? 아니죠. 컴퓨터가 저장할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변환을 시켜주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모아 놓습니다. 이렇게 목적에 맞도록 모두 모아진 데이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정의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뭘 데이터베이스를 해요? 서로 관련 있는 자료들의 집합. 이걸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릅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는 왜 만들어요? 부모님의 적극적인 권유로? 심심하니까? 아니죠. 이거 역시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계획을 하거나 원하는 관리를 하거나 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씁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활용하면 어때요? 활용성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GIS는 만병통치약이에요. 우리 측량 쪽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이 GIS는 생물학과에서 씁니다. 예를 들어 코알라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코알라 응가를 다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들이 좋아하는 환경, 그 다음에 먹었던 성분, 그 다음에 기온 이런 걸 모두 찾아내고 딱 바운다리를 쳐놓고서 사람 못 들어가게 해놓고 서식지 보호를 하죠. 원래 GIS는 캐나다에서 나왔어요. 캐나다의 그 많은 나무 자원들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이걸 찾으면서 GIS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캐나디안 GIS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같은 해 미국에서 이제 천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GIS를 활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분야에 쓰여요. 도서관학과에 쓰이고 있어요. 도서 검색 시스템이라든지 도서 대여 시스템 역시 일종의 GIS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캐피탈 회사에서 많이 쓰죠. 어디 상권을 분석해가지고 어느 상점을 낼 때 가장 입지 조건이 좋은가 요거 따질 때도 역시 GIS를 활용합니다. 커피숍 낼 때 하다못해 GIS 활용해요. 또 구제역이 발생했다. 그게 어디로 점점 퍼져나간다. 그럼 어떤 도로를 차단해야 되겠다. 요거 역시 GIS를 활용하고 있고요. 또 GIS하고 GPS하고 GPS를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GNSS. 그 GPS도 맞아요. 왜? 현재 신호받는 건 GPS뿐이 없어요. 적절하게 GIS와 GPS가 결합된 게 뭐예요? 우리 요즘에 없으면 안 되는 내비게이션. 거기서도 GIS는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이 됩니다. GIS에서 검색해가지고 목적지를 찾아내고 가장 빠른 경로, 그 다음에 어디를 거쳐가야 될 때 거기를 거쳐가는 경로, 그 다음에 공사적인 그 지점을 회피하는 경로, 요걸 모두 우리가 분석할 수 있죠. 그래서 GIS는 한마디로 분석 도구예요. 정보화해서 분석한 다음에 적용할 때 GIS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했죠. 효용성의 극대화, 최고로 이용 가치를 뽑아먹는 학문이 바로 GIS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측량은 무지하게 많은 학문들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이 내용들을 다 다루어야 돼요. 자, 이러한 측량 관련 학문들이 앞에서부터 설명했죠. 영역, 위치 결정, 특성 해석. 자, 이건 지구 물리학이라고 표현했고요. 이거는 오차론이에요. 우리가 얻어진 관측값을 믿어도 좋은지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요거 사진을 이용해 가지고 지도를 제작하던 거 또는 인공위성 영상을 이용해서 지도를 제작하기도 하고 속성 정보를 뽑아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거 1초에 하나씩 떨어지는 각각 항법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가지고 내 안테나의 현재 실시간 3차원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도학, 정해진 도식과 축척을 이용해서 여태까지 모아온 자료를 다 모아서 뭐를 만들어요? 지도를 만들어요. 현대는 그냥 지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수치 지도를 제작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거 모든 정보,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정보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 집어넣고 분석하고 그래서 뭘 뽑아내요? 효용성을 최대로 뽑아내는 거. 이러한 학문들이 전부 다 측량과 관련된 학문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측량의 학문들이 2000년이 되면서 통폐합이 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통신기술 뭐 엄청나게 발전됐어요. 저는 지금도 경이로운 게 미국의 GPS 위성 같은 경우는 지금 지상에서부터 약 218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쏴서 우리 수신기에서 받아서 물론 프로세싱을 거친 다음에 3차원 위치를 결정할 때 1, 2cm뿐 차이가 안 난다. 이게 경이로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좀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요. 저는 가끔 아주 사소한 것에 감동을 잘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런 거. 통신기술이 엄청나게 좋아졌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지금 2G, 3G 아니죠? 5G까지 올라가 있어요. 통신기술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초창기에 제가 핸드폰 쓸 때는 터널 들어가면서 핸드폰 신호가 끊어졌어요. 지하철에서 핸드폰 쓰는 거 그렇게 오래 안 돼요. 우리나라는 또 이 통신기술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 IT 강국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통신기술. 그 다음에 위성. 우리가 GNSS 위성도 얘기했지만 아리랑 위성들. 대단히 자랑스러운 한국 위성이에요. 다만 아쉬운 건 이제 우리는 발사체가 없기 때문에, 즉 로켓이 없기 때문에 위성을 만들어놔도 함부로 못 쏜다는 게 참 아쉬운 거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좋은 카메라. 그 밑에하고 바로 연결되네요. 센서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지표, 지상을 찍어대요.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지도를 만드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뭐 이거 더 말할 필요 없죠. 예. 제가 처음에 써본 게 애플 베이직 컴퓨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286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고 하드디스크란 걸 집어넣었어요. 야, 20메가 넣어놓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프로그램 깔 게 없어요. 운동장. 지금 어때요? 최근에 제가 하드 교체한 게 5테라입니다. 예. 메가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20메가짜리 하드를 언제 썼나 싶을 정도로 처리 속도도 무지무지하게 빨라졌죠. 램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바퀴벌레 같이 생긴 거를 마더보드 기판에다가 하나씩 꽂아갖고 250K로 확장했어. 512로 확장했어. 요즘 요거 하나가 뭐 4기가, 8기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처리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영상들을 처리하는데 예전처럼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물론 더 발달되면 더 빠른 속도로 우리는 처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인터넷. 엄청나죠, 이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GIS의 그 검색 기능, 요거 하나만 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이 된 회사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 회사가 나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구를 카피할 거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비웃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하고 있죠. 독자적으로 자기네 회사에서 위성도 쏘아 올렸습니다. 뭐 구글이라는 회사 다 아실 거고. 지금 한국 내에서 우리 길 찾기 할 때는 네이버 갖고 가능한데 외국 나가면 이거 안 되죠. 하지만 구글은 가능해요. 대단한 놈들이에요. 어쨌든 그것도 역시 실시간으로 인터넷이 가능한 상태에서나 작용을 제대로 하겠죠. 이러한 모든 과학기술들이 확 발달되면서 이러한 측량의 모든 옛날의 학문들이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하나가 아니고 합쳐져요. 그래서 꽉 모여졌다가 두 군데로 땅 떨어져 나가요. 그게 뭐예요? 자, 하나는 자료를 얻어내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평판을 가지고 방향선을 따갖고 와서 지도를 만드는 거. 여기 자료 얻어내는 거죠. 자, 데오돌라이트를 가지고 여기서 수평각제 갖고 들어왔어요. 자료 재는 겁니다. 그치? 일반 측량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을 찍어가지고 입체 사진을 통해서 두 장의 사진을 통해서 거기서 높이값 추출하고 즉 Z좌표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지도를 만드는 것도 가능했어요. 사진 측량이죠. 원격 측량, 원격 탐측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성적인 해석을 많이 하다가 현재는 뭐까지 정량적인 해석까지 가능해졌다는 얘기예요. 뭐 위성 측량 여기서는 아마 위성항법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아마가 아니고 요겁니다. 그러면 이제 안테나 딱 세워놓고 1초에 신호 하나씩 받아가지고 현재 내 위치 여기다 이제 응용까지 한다면 내가 갈 위치를 정해놓고 거기까지 가는 가장 좋은 방법 이런 것도 찾는 게 가능해졌다는 얘기죠. 이런 걸 찾는 것도 가능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얻어들이는 부분 하나 뚝 떨어져 나갔고 그 다음 뭐예요?
얻어진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하고 처리하고 활용해서 그 활용을 극대화시키는 이러한 GIS 파트도 나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측량의 관련 학문들이 중요한 얘기는 하나로 모으면 그거죠. 다 모아줘서 왜? 뭐 광학기술이라든지 통신시설이라든지 위성이라든지 인터넷 여러 가지 현대 정보산업에 끼어드는 그런 각각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서 이 자료들을 모아서 딱 양분된 게 자료를 얻어내는, 정확한 자료를 찾아내는 애퀴지션, 얻어내는 그러한 분야, 그 다음에 얻어진 자료를 처리하고 활용하는, 분석하는 분야, 즉 GIS죠. 이 두 개로 딱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이 측량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파트가 어떤 건지 염두에 두시고,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종래 측량과 현대 측량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시면 아마 여러분 학습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총론 부분은요, 물론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뒤에 두 강이 더 있지만 이 총론 부분은 여러분들 수험장에서 답안지를 작성할 때 아주 끼워넣기가 굉장히 좋아요. 정의 같은 것도 툭툭 집어넣어가지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라도 끌고 들어갈 때 측량을 가지고 정의를 끌고 들어가면 답안지 서술도 짜임새 있어 보이고 멋져집니다. 이런 것들 잘 정리해가지고 여러분 시험에 복병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조금 있다가 우리 두 번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죠.